크리스마스 이브의 밤, 서울은 거대한 수정 구슬처럼 하얀 눈을 쏟아내고 있었다. TK그룹의 강태민 회장은 자신의 마이바흐 뒷좌석에서 이 완벽하고 소리 없는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방탄 처리된 두꺼운 유리는 도시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차 안에는 오직 값비싼 가죽 냄새와 7살 딸 강하나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존재했다. 이 정적은 그가 원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질식할 듯이 무거웠다. 태민은 1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정략 결혼이었기에 시작도 사랑이 아니었고 끝 역시 미련이 없었다. 유일하게 남은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무관심하게 받아들이는 딸 하나뿐이었다. 그는 하나를 위해 오늘 밤을 비워두었다. 크리스마스 일루미네이션 투어라는 이름으로 청담동과 한남동의 가장 화려한 거리를 도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빠 노릇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실패한 이벤트임을 직감했다. 강하나는 값비싼 벨벳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 지루한 표정으로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7년의 짧은 생애 동안 아버지가 가진 권력과 부가 무엇이든 사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사주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은 이를테면 따뜻한 손길이나 진심 어린 웃음 같은 것이었다. 하나는 이 화려한 조명들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다. 차가운 아버지와 외로운 딸 사이의 침묵은 운전기사의 낮은 목소리에 깨졌다. 회장님, 청담동 메인 거리에 잠시 정체가 있습니다. 태민은 미간을 좁혔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고 다시 100층 펜트하우스의 서재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이혼한 아내를 닮아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저 아이보다 차라리 복잡한 M&A 서류가 더 편안했다. 다른 길로 가지.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가 유리창에 바싹 붙어 소리쳤다. 아빠, 저기 봐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난생 처음 듣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태민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다. 또 무슨 변덕일까? 길거리에 거대한 고민형이나 반짝이는 장식을 사달라는 것이겠지. 그는 지갑을 꺼낼 준비를 하며 마지못해 딸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화려한 조명과 명품 매장의 불빛이 채가해 닿지 못하는 가로등 아래의 어두운 구석이었다.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누가 봐도 혹한에 어울리지 않는 얇은 코트 한 자락을 여미며 길거리 좌판에 펼쳐놓은 조잡한 수공 예품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 곁에, 아니, 여자의 낡은 코트 자락 뒤에 숨어 똑같이 생긴 작은 아이. 둘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들은 쌍둥이였다. 5살이나 되었을까. 아이들은 그 추위 속에 장갑도 목도리도 없이 그저 서로의 입에 하얀 입김을 불어넣으며 언손을 녹이려 애쓰고 있었다. 그중 남자아이가 유난히 심하게 기침을 했다. 콜록 콜록 살을 애는 듯한 기침 소리가 방음벽 같은 차창을 뚫고 태민의 귀에 희미하게 들리는 듯했다. 여자는 황급히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아빠, 하나가 다시 소리쳤다. 저기 아기들, 옷이 없어요. 추워 보여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동정심. 그가 가장 경멸하는 감정이었다. 이 도시는 원래 불공평했다. 누군가는 따뜻한 차 안에서 이 풍경을 내려다보고 누군가는 저 눈밭에서 기침을 한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였다. 신경 쓰지 마라. 하나야, 운전기사 시켜서 처리하라고 할 테니. 그는 운전기사에게 인터폰을 연결하려 했다. 돈 몇 푼 쥐어주고 저 불쾌한 광경을 시야에서 치워버리라고 명령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하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대답을 듣자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이 앉은 쪽에 도어락을 풀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태민의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마이바흐의 따뜻한 실내로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강하나 태민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나는 이미 차 문을 열고 눈밭으로 뛰어내린 후였다. 아이는 값비싼 벨벳 드레스가 눈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로등 아래에 세 사람을 향해 달려갔다. 얘들아, 춥지 이거. 이거 입어. 하나는 자신이 두르고 있던 캐시미어 목도리를 풀기 시작했다. 태민은 저도 모르게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하게 싫었다. 기자라도 근처에 있었다면 내일 아침 한면은 TK그룹 강태민 회장, 딸과 함께 자선 활동이 아니라 혹한 속 노숙자에게 갑질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될 터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차문을 거칠게 열고 밖으로 나섰다. 수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구두가 질척이는 눈을 밟았다. 강하나, 당장 이리 와. 아빠 말 안 들려. 강태민은 자신을 둘러싼 공기보다 더 차가운 분노를 내뿜으며 딸에게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비싼 구두가 더러운 눈을 밟는 소리가 사각거리며 울렸다. 그는 이 불필요하고 감상적인 장면을 1분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자신의 딸이 고작 저런 남루한 아이들 앞에서 동정심을 베푸는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TK그룹 회장으로서 견딜 수 없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는 강하나가 저런 바닥의 존재들과 섞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하나, 태민의 목소리는 한겨울 칼바람처럼 날카롭고 위압적이었다. 아빠한테 돌아오라고 했다. 이 천박한. 그는 말을 멈췄다. 길거리의 여자가 아이들 앞으로 반사적으로 팔을 벌려 막아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 방어적인 몸짓이 태민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는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들었다. 두꺼운 현금 다발이 잡혔다. 이 정도면 저 여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당장 이 자리에서 사라지기에 충분할 터였다. 그는 하나를 거칠게 잡아 끌어 자기 뒤로 숨겼다. 그리고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무심하게 뽑아 여자에게 내밀었다. 이거 받고 아이들 데리고 당장 꺼져. 내 딸 눈앞에서 이런 불쾌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 있지 않았다. 그에게 이 여자는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길거리의 장애물에 불과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도 아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낡은 코트가 가린 얼굴은 그림자에 잠겨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그가 내민 돈을 받지 않았다. 대신 여자는 기침하는 아이의 등을 두드리며 몸을 더 웅크렸다. 모욕감을 느낀 것은 오히려 태민이었다. 감히 자신의 돈을 거절한단 말인가. 안 들리나 이 돈 받고. 그때였다.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잔인한 모욕에 맞서기 위해 고개를 든 것이었다. 저희는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손님. 여자의 목소리는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얼음장 같은 자존심이 날카롭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 태민이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도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지난 6년간 그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을 괴롭혔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강태민의 세상이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가 쥐고 있던 현금 다발이 힘없이 눈밭으로 흩날렸다. 그의 두꺼운 지갑이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청담동의 화려한 불빛, 시끄러운 캐럴 소리,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 그 모든 것이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한 사람, 고개를 든 그 여자의 얼굴만이
거대한 우주처럼 박혀 있었다. 오윤서, 6년 전 그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자, 그의 어머니. 왕 회장이 TK그룹의 며느리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한 고아라고 낙인 찍었던 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도망치자고 약속했던 바로 전날 밤. 편지 한 장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여자. 그를 6년 동안 차가운 얼음성에 가두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불신하게 만든 장본인. 바로 그 오윤서가 지금 이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태민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이름은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묵은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배신감이 뒤엉킨 절규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의 심장이 발밑에 차가운 눈 속으로 꺼져버리는 듯 했다. 어떻게, 네가 왜 이런 모습으로 내 앞에. 오윤서는 태민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세상의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입술을 깨물어 참았다. 강태민. 그녀가 6년 동안 단 하루도 잊으려 노력하지 않은 적 없었던 남자.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동시에 그녀에게 세상의 전부를 남겨준 남자. 윤서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좌판에 널브러진 수공 예품 따위는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녀는 양팔을 뻗어 두 아이, 서준이와 서아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끔찍한 공포로 떨려 나왔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돌아서려 했다. 이 악몽 같은 자리에서 단 1초라도 빨리 벗어나야 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녀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6년 전에도 그렇게 그녀를 놓쳤었다. 다시는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이제 윤서가 아닌 그녀가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다. 쌍둥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추위에 앳된 얼굴이 붉게 얼어 있었지만 그 이목구비는, 태민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저 앙다문 입술, 고집스러워 보이는 턱선, 그리고 방금 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깊은 눈동자, 그것은 자신의 눈이었다. 6년 전 오윤서만이 유일하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이라고 불렀던, 거울 속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바로 자신의 눈이었다. 태민은 얼어붙은 손을 들어 두 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강태민의 질문은 얼어붙은 밤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다. 저 아이들은 누구지? 그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6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여자를 향한 배신감과 그리움과 알 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절박한 확인이었다. 그의 모든 이성이 저 아이들이 그녀가 다른 남자와 낳은 행복의 증거일 것이라 속삭였지만 심장은 그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오윤서는 그 질문이 거대한 칼날이 되어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꼈다. 전신을 휩쓰는 것은 공포였다. 6년 만에 마주한 강태민은 더 이상 그녀가 알던, 상처받기 쉬웠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완벽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포식자, TK그룹의 총수 그 자체였다. 그의 눈빛은 6년 전보다 수백 배는 더 차갑고 단단해져 그녀의 초라한 비밀 따위는 단숨에 간파할 듯 이글거렸다. 그리고 그가 아이들을 보았다. 윤서야. 태민이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가 아닌 모든 감정을 억누른 위협적인 저음이었다. 내가 묻고 있잖아. 대답해. 그는 떨어진 지갑이나 흩날리는 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윤서의 낡은 코트자락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두 아이, 특히 자신과 너무도 닮은 그 남자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윤서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찢어질 듯 떨렸다.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냥 가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라는 말은 그녀가 지난 6년간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주문이었다. 그를 잊고 그가 없는 세상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하지만 그는 이렇게 다시 그녀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나타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태미는 헛웃음을 지었다. 상관이 없어 6년 만에 나타난 내 앞에서 다른 남자의 아이들을 데리고 상관이 없다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윤서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아이들의 나이, 아무리 봐도 5살이 채 안 되어 보였다. 6년 전, 그녀가 사라진 시기,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 끔찍한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맞물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 윤서가 아닌 세차게 기침을 하고 있는 남자아이, 서준이를 향해 이 아이, 그의 손이 아이의 붉게 언뺨에 닿으려던 순간이었다. 만지지 마. 윤서가 짐승 같은 힘으로 태민의 손목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것은 그녀가 낼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고 6년간 아이들을 지켜온 어미의 본능이었다. 그녀의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분노와 함께 터져나왔다.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내 아이들이에요. 당신네 그 끔찍한 TK그룹하고는 1%도 피가 섞이지 않은 그냥 내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의 절규는 캐럴 소리에 묻혔지만 태민의 고막에는 천둥처럼 울렸다. 내 아이들. 그녀는 내 아이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좌판에 널브러진 수공예품도, 눈밭에 흩어진 돈도, 그리고 6년 만에 만난 이 남자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었다. 서준아, 서아야 빨리, 이쪽이야. 그녀는 아이들을 끌고 비틀거리며 가장 가까운 골목,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도망쳐야 했다. 그가 이 아이들을 보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면 그는 혹은 그의 어머니는 6년 전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아이들마저 빼앗아 가려 할 것이다. 태민은 도망치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를 잡을 수 없었다. 아니, 잡을 자격이 없었다. 그녀가 밀쳐낸 손목이 아픈 것이 아니라 당신네 그 끔찍한 TK그룹이라는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6년 전 그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TK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와 그녀를 맞바꾸는 것을 망설였던 비겁자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떠났다. 눈송이가 그의 속눈썹 위에서 녹아내렸다. 그가 뿌리치듯 내던진 돈 몇 장이 더러운 눈 위에 흩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6년 만에 만난 그녀에게 그는 돈으로 모욕을 주려 했다. 아빠, 강하나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하나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무너진 모습, 그 격정적인 분노와 절망에 겁을 먹고 울먹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김 비서가 우산을 들고 뛰어왔다. 그는 눈 위에 흩어진 돈, 얼어붙은 채 서 있는 회장, 그리고 울고 있는 하나.
아가씨를 보고 할 말을 잃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일단. 차로. 김비서의 이성적인 목소리가 태민의 무너졌던 이성을 다시 붙들었다. 분노가, 후회가,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온몸을 장악했다. 강태민은 딸을 하야 혹은 김비서를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어둠이 삼켜버린 골목 입구를 뚫어줘라 쳐다보며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으르렁거림이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찾아. 태민이 김비서의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 이 서울 시내를 전부 뒤집어서라도 저 여자 찾아내.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저 아이들, 저 쌍둥이 아이들, 태어난 병원, 출생 신고일, 나이, 이름, 그리고 아버지라는 놈이 누군지 샅샅이 알아내. 1시간, 아니 30분 안에 내 책상으로 보고해, 당장. 그는 김비서를 밀치고 다시 차로 돌아갔다. 하나가 울며 그를 따랐지만 그는 문을 닫아버렸다. 따뜻한 마이바흐의 실내가 지옥의 불구덩이처럼 느껴졌다. 그는 6년 만에 그녀를 찾았고 그리고 다시 잃어버렸다. 오윤서는 낡은 옥탑방의 현관문을 닫자마자 문에 달린 녹슨 자물쇠를 걸어 잠갔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방 안에 하나뿐인 무거운 쌀자루를 가져와 문을 막아섰다. 마치 그렇게 하면 6년 만에 마주친 그 남자의 그림자가 이 얇은 문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 같았다. 아이들이 겁에 질려 엄마의 다리를 붙잡고 울먹였다. 엄마, 무서워. 아까 그 아저씨. 화났어. 윤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아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눈밭에서 미쳐 녹지 못한 아이들의 뺨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괜찮아. 서준아, 서아야, 엄마가 있잖아. 아무도 우리 아기들 못 데려가. 그녀는 아이들을 다독였지만 정작 자신이 가장 심하게 떨고 있었다. 강태민, 그가 그녀를 찾아냈다. 아니, 그녀가 그의 눈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 구석, 약봉지가 쌓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서준이의 심장약이었다. 오늘 밤 수공예품을 하나도 팔지 못했기에 그녀는 내일 아이에게 먹일 약을 살 돈이 없었다. 그래서 그 모욕적인 돈을 내미는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 남자가 강태민일 줄이야. 그녀의 머릿속에서 6년 전 그날의 기억이 가장 끔찍한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때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다. 그녀는 TK그룹의 후계자와 비밀 연애를 하던 세상 물정 모르는 고아 대학생이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왕 회장이 그녀를 불렀다. 시끄러운 레스토랑이 아닌 최고급 호텔의 조용한 스위트룸이었다. 왕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가 내민 것은 돈 봉투가 아니라 한 장의 사진이었다. 태민이 다른 여자와 약혼식을 올리는 사진. 태민이의 미래를 망칠 셈인가 흙탕물에 진주를 빠뜨릴 작정이야. 왕 회장은 돈을 주지 않았다. 그것은 오히려 모욕이었다. 그녀는 돈 대신 오윤서라는 존재가 강태민의 완벽한 인생에 얼마나 거대한 오점인지를 낱낱이 설명했다. 네가 지금 버티는 이 순간에도 태민이는 저 집안과 정략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 네가 사라져야 태민이가 살아. 윤서는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그를 위해, 그의 미래를 위해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한 달 뒤, 가장 잔인한 운명의 장난처럼 그녀는 뱃속에 2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간다면 그녀는 왕 회장의 말처럼 아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그런 여자가 될 뿐이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그와 그의 가문과는 상관없이 이 아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혼자 키워내겠다고. 그래서 아이들의 성을 강씨로 지었다. 그것이 그녀가 태민에게서 훔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가 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마지막 증표였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TK그룹 100층 펜트하우스. 강태민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발베니 30년산 위스키 병을 벽난로에 집어던지려다 간신히 참았다. 대신 그는 얼음이 담긴 크리스털 잔을 소나기가 하얗게 질리도록 움켜쥐었다. 6년. 그녀가 사라진 6년 동안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어머니 왕 회장이 보여준 윤서가 거액의 돈을 받고 떠났다는 증거 서류를 믿었다. 그래서 증오했다. 그래서 더 차가운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눈밭에서 마주친 그녀의 모습은 돈을 받고 떠난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동안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서 처절하게 버텨온 짐승의 모습이었다. 그는 속았다. 6년 동안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갔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렀다. 김비서, 30분 지났다. 어디까지 알아냈지? 수화기 너머로 김비서의 긴장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오윤서, 33세. 현재 거주지는 물레동의 한 옥탑방입니다. 6년 전, 회장님과 헤어진 직후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5년 전 다시 서울로 올라온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김비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신 그 쌍둥이 남매가 맞습니다. 태민은 눈을 감았다. 올 것이 왔다. 그는 6년 전에 그 비겁한 자신이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심판받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비서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출생신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아이들 나이는 5세입니다. 5세. 그녀가 떠나고 1년 뒤에 태어난 아이들. 태민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역시 아이들 이름은 김비서가 말을 이었다. 강서준, 그리고 강서아입니다. 태민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되물었다. 뭐라고 성이? 뭐라고? 강씨입니다. 회장님, 오윤서 씨가 아이들에게 회장님의 성을 붙였습니다. 출생 신고서에 불안은 비어 있습니다. 태민은 손에 쥐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놓쳤다. 잔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강서준, 강서아, 내 성, 내 아이들. 그녀는 6년 동안 혼자서 내 아이들을 회장님. 김비서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아이가 유난히 기침을 했던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태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자아이 강서준 군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심실 중격 결손증입니다.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만 오윤서 씨의 경제적 상황 때문에 저소득층 수술대기 명단에만 이름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수술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김비서의 마지막 말은 강태민의 100층 펜트하우스에 떨어진 사형 선고와 같았다. 수술을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그 말은 6년 동안 그가 애써 외면하고 억눌러왔던 모든 진실의 방아쇠를 당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6년 동안 굳게 믿어왔던 세계, 오윤서가 돈 때문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그 견고했던 거짓의 성벽이 아픈 아들의 존재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속았다. 완벽하게.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 어머니, TK그룹의 총수왕 회장, 그녀가 보여주었던 증거들, 윤서가 거에게 위자료를 받고 떠났다는 위조된 은행 이체 내역서, 윤서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찍힌 합성된 사진,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눈을 가리고 윤서를 증오하게 만들고 이 끔찍한 비극을 만든 교활한 장치였음을 깨달았다. 태민은 바닥에 부서진 크리스털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마치 6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윤서의 마음 같았고 지금 이 순간 죽어가고 있는 제 아들의 심장 같았다. 뼈를 깎는 듯한 후회와 자기 혐오가 그의 전신을 감쌌다. 6년 전 그는 그녀를 지킬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TK그룹의 후계자라는 자리와 이 거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의 아이들이 6년 동안 이 지옥 같은 도시의 가장 밑바닥에서 추위와 굶주림, 질병과 싸우고 있었다. 5살, 강서준과 강서아. 그녀는 그 모든 모욕과 절망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을 붙였다. 그것은 그녀가 태민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까? 아니면 이 비정한 세상에 남기는 원망의 낙인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강태민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뒀었다. 그의 눈에 핏발이 서기 시작했다. 슬픔이나 후회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용암 같은 분노가 차올랐다. 그는 6년 전 자신을 버렸던 윤서를 증오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잃게 만든 이 모든 상황을, 그리고 이 상황을 만든 어머니라는 존재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다시 누를 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거칠게 걸치고 펜트하우스를 뛰쳐나갔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가는 그 1분의 시간이 그에게는 1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채 올라탄 후 운전기사도 없이 직접 마이바흐의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밤 공기를 찢었다. 그는 단 한 곳, 평창동에 위치한 TK그룹 왕 회장의 본가, 그 거대하고 화려한 감옥을 향해 질주했다. 그 시각, 왕 회장의 본가에서는 연말을 맞아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화려한 자선 파티가 한창이었다.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위선을 칭찬하기 바빴다. 왕 회장은 그 중심에서 자애로운 여왕처럼 고고하게 웃고 있었다. J-글로벌의 박성재가 무너진 지금 TK그룹은 명실상부한 정점이었고 그녀의 권력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했다. 바로 그때였다. 파티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고 저택의 육중한 원목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게 열렸다. 음악이 멎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눈보라를 뚫고 온 듯 머리가 헝클어지고 코트가 눈에 젖은 분노에 찬 야수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파괴하러 온 침입자였다. 태민아,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이 시간에
왕 회장이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애써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가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위선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파티장을 가로질러 수십 명의 거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확히 그의 어머니 앞에 멈춰 섰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낮게 잠겨 오히려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소리보다 더 날카롭게 파티장을 울렸다. 제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왕 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아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살기를 읽었다. 무슨 무례하게 손님들 안 보이느냐? 나중에 6년 전이요. 태민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6년 전 오윤서한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파티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오윤서라는 이름. TK그룹 본가에서는 금기어였던 그 이름이 그룹의 후계자 입에서 직접 튀어나왔다. 왕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위엄을 끌어모았다. 나는 내 엄이다. 나는 그저 TK그룹을 위해 가장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다. 올바른 일이여. 태민은 그 말에 실소를 터뜨렸다. 올바른 일, 그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방금 김 비서에게서 전송받은 서준이의 병원 진단서가 담긴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어머니가 하신 그 올바른 일이 지금 어머니의 친손자를 죽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왕 회장의 눈이 흔들렸다. 태민은 그녀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파티장 전체를 울리는 목소리로 절규했다. 어머니는 6년 전에 제 여자만 쫓아낸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아이들까지, 어머니의 핏줄인 2명의 손주까지 함께 내다 버리신 겁니다. 그는 왕 회장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그중 하나가 지금 당장 수술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다고요, 어머니는. 대체 인간이 맞으십니까? 강태민이 평창동 본가. 그 화려한 지옥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어머니 왕 회장을 향해 짐승처럼 절규하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의 분노가 차에 가시기도 전 운명은 물레동에 낡고 초라한 옥탑방에서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의 죄를 확인시키고 있었다. 오윤서는 강태민을 마주쳤던 그 순간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방구석에 웅크려 잠든 두 아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쳐야 했다. 이 서울에서, 아니, 이 나라에서 떠나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떠날 수 없었다. 없었다.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은 강태민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거친 숨소리였다. 콜록, 콜록, 엄마. 잠꼬대를 하던 서준이가 갑자기 몸을 일으켰다. 아이의 기침은 평소와 달랐다. 그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쇳소리가 섞여 나오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 같은 소리였다. 윤서는 반사적으로 아이에게 달려갔다. 서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아가.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았지만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이의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입술은 핏기가 가신 것을 넘어 검푸른 색을 띠기 시작했다. 청색증, 의사가 경고했던 심장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최악의 신호였다. 안 돼. 서준아, 정신 차려. 엄마 좀 봐. 응.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비상약을 아이의 입에 털어 넣으려 했지만 아이는 그것을 삼킬 힘조차 없는 듯 했다. 서준이의 작은 몸이 축 늘어졌다. 아이의 눈이 초점을 잃고 허공을 향했다. 엄마, 추워. 그 한마디를 끝으로 아이는 윤서의 품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
서준아. 윤서의 비명이 낡은 옥탑방을 찢었다. 옆에서 잠들었던 서아까지 깨어나. 의식을 잃은 오빠와 미친 듯이 오빠를 흔드는 엄마를 보며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윤서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아들의 멈춰가는 숨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공포가, 절망이 6년간 억눌러왔던 모성애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돈이 없었다. 보증금도 수술비도 없었다. 하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서준이를 감싸 업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서아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서아야, 뛰어. 지금부터 무조건 뛰는 거야, 오빠. 오빠 살려야 돼. 그녀는 옥탑방에 녹슨 문을 박차고 나갔다. 영하 10도의 칼바람이 잠옷바람의 서아와 그녀의 뺨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는 가파른 계단을 구르듯 내려와 텅 빈 골목길을 미친 사람처럼 달렸다. 택시를 잡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를 업은 채 차도로 뛰어들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택시 한 대가 그녀의 코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창문을 열고 욕설을 퍼부었다. 미쳤어. 아줌마 죽고 싶어. 윤서는 울부짖으며 조수석 문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TK 의료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제 아이가 죽어가요. 그녀의 처절한 모습에 기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엑셀을 밟았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이미 의식이 없는 서준이의 가슴을 필사적으로 주무르며 신을 향해 혹은 6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를 향해 빌고 또 빌었다. TK 의료원 응급실. 서울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비싸고 가장 첨단화된 바로 강태민의 소유인 그 병원이었다. 윤서는 돈을 낼 지갑조차 들고 오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이곳만이 아들을 살릴 수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 의사 선생님, 제발 제 아이 좀. 숨을 안 쉬어요.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술에 취한 주정뱅이, 교통사고 환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 간호사가 그녀를 막아섰다. 보호자분 진정하시고 일단 이쪽에서 접수부터. 접수요. 지금 애가 죽어가는데 접수가 문제예요. 윤서가 절규했다. 그녀의 뒤에서 서아가 공포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한 의사가 다가와 서준이의 상태를 급히 살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그는 간호사에게 소리쳤다. 심실 중격 결손으로 인한 쇼크 상태야. 당장 소아심장센터에 연락해. 보호자분. 아이 보증금이랑. 바로 그때였다. 의사는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돈 이야기를 하려던 그의 입이 굳어버렸다. 응급실의 자동문이 열리고 방금 평창동에서 광란의 질주를 마치고 온 강태민이 들어섰기 때문이었다. 그는 병원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야수의 모습이었다. 눈에 젖은 코트,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파괴할 듯 이글거리는 눈빛. 그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단번에 그 광경을 포착했다.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하는 오윤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여자아이, 서아, 그리고 간이침대 위에서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 강서준, 회장님. 이사가 그를 알아보았다. 태민은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쇳소리가 났다. 규정 보증금 지금.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딴 걸 따지고 있었나. 태민은 더 이상 윤서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응급실 전체가 떠나가도록 포효했다. 당장 이 병원 심장센터 비워 수술실 잡아 헬기 띄워서 미국 마운트 시나이의 앤더슨 교수. 내 전용기로 3시간 안에 모셔와. 이 아이. 강서준이다.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TK그룹의 후계자야. 1분이라도 늦어지면 너희들 전부 내 손에 죽는다.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을 보호자라고 불렀던 의사들이 회장님의 한마디에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달려드는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DK1호원 VVIP 수술실 앞. 길고 하얀 복대는 인공적인 소독약 냄새와 시간의 흐름을 멈춰버린 듯한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10시간, 강서준이라는 5살 아이의 작은 심장이 대한민국 최고와 세계 최고의 의료진 손에 맡겨진 지 10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 10시간 동안 강태민과 오윤서는 마치 2개의 다른 행성에서 온 존재들처럼 복도 양 끝에 놓인 차가운 벤치에 따로 앉아 있었다. 오윤서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녀는 응급실에서 아들의 심장이 멈출 뻔했던 그 끔찍한 순간, 그리고 그 지옥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지배했던 강태민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녀는 서준이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보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해결해버린 저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아이들을 완벽하게 빼앗아 가리라는 더 큰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의 낡은 신발 앞에는 김비서가 가져다 놓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김이나는 커피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강태민은 앉아있지 못했다. 그는 10시간 내내 마치 우리에 갇힌 맹수처럼 복도 끝에서 끝을 끊임없이 서성거렸다. 평창동 본가에서 터뜨렸던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은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6년 동안 이 도시의 가장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했다는 뼈를 깎는 죄책감만이 남아 그를 질식시켰다. 그는 감히 그녀에게, 오윤서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그는 힐끗 복도 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6년 전 그가 사랑했던 윤서는 밝고 따뜻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6년의 혹독한 세월이 그대로 새겨진 바싹 마르고 위태로운 낯선 존재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낡고 얇은 코트, 눈밭에서 자신이 돈으로 모욕을 주려 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태민은 자신이 지난 6년간 저지른 모든 오만과 무관심이 지금 수술실 안에서 벌어지는 사투요의 원흉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왕 회장을 원망했지만 결국 그녀를 막지 못하고 그녀를 찾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가장 용서할 수 없었다. 복도 한쪽 구석에는 태민의 지시로 김비서가 데려온 작은 아이 서아가 담요에 쌓인 채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 곁에는 태민의 딸 강하나가 뻣뻣하게 굳은 채 앉아 있었다. 태민은 평창동에서 병원으로 오는 길에 본가에 있던 하나를 데리고 왔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자신의 또 다른 죄의 증거인 하나에게도 보여줘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는지도 몰랐다. 하나는 겁에 질린 눈으로 잠든 서아와 넋이 나간 윤서와 지옥을 헤매는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다. 수술실 위에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꺼지지 않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태민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망쳐버린 죄인이었고 지금은 그 어떤 대가라도 치러야만 했다. 그는 천천히 마치 발에 거대한 족쇄를 찬 것처럼 무거운 걸음을 옮겨 복도 저편의 오윤서에게로 다가갔다.
인기척에 윤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를 보자마 애쓰자 극도의 경계심으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아이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어미 짐승처럼 몸을 움츠렸다. 태민은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는 그 눈빛에 다시 한번 심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 앞에서 1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멈춰 섰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볼 자격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TK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는 강태민이 6년 전 자신이 버렸던 여자의 낡은 신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윤서의 눈이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다. 김비서와 강하나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태민은 바닥에 이마라도 찌을 듯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위압적인 총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는 한 남자의 갈라진 목소리였다. 미안해. 그는 다른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미안해, 윤서야.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차마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내가 널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해. 6년 동안 너 혼자 이 모든 지옥을 겪게 해서 미안해. 우리 어머니가, 우리 가문이 너한테 한 짓을 막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의 진심 어린 사죄는 그러나 6년의 세월을 견뎌온 윤서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는 용서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불행이 꿈이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눈에서 6년 동안 얼어붙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민의 어깨를, 그러나 그를 밀쳐낼 힘조차 없는 손으로 그저 툭툭 내리쳤다. 당신의 사과. 그녀가 울부짖었다. 당신의 그 사과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당신의 그 미안하다는 말이 우리 서준이를 살릴 수 있었어. 지난 6년 동안 당신은 대체 어디 있었는데 내 아들이 아플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고. 그녀의 절규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오윤서의 절규가 텅 빈 복도를 채우고 6년간 쌓인 원망이 본물처럼 터져 나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민이 무릎을 꿇은 채 그녀의 모든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서 딸깍하는 기계음이 울렸다. 마치 이 잔인한 연극의 막이 내리라는 신호처럼 두 사람의 시선이,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강하나와 김비서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을 향했다. 수술 중이라고 켜져 있던 붉은 등이 꺼져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윤서의 울음소리도, 태민의 거친 숨소리도, 서아가 담요 속에서 훌쩍이는 소리마저도, 수술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10시간의 사투를 마친 앤더슨 교수와 병원장이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윤서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를 그들의 표정에서 아들의 운명을 읽으려 애썼다. 태민은 무릎을 꿇은 그 자세 그대로 감히 일어설 생각도 못한 채 고개만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병원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과 극도의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기적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보호자분, 아이의 심장이 너무 오랫동안 혹사당해서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앤더슨 교수를 돌아보았고 교수는 지친 미소와 함께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이는 이겨냈습니다. 성공적이라는 그 한마디가 윤서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녀를 지탱하고 있던 분노와 공포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자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서준아.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의식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모든 것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것은 더 이상 원망의 울음이 아니었다. 안도의 울음이었고 감사의 울음이었다. 태미는 그제야 자신이 숨을 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기댔다. 감사했다. 신에게, 혹은 이 기적을 만들어낸 의료진에게. 하지만 그 안도감은 곧바로 자신이 이 기적에 아무것도 기여한 바 없다는 더 깊은 죄책감으로 변했다.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우는 윤서에게 감히 다가가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다. 강서준은 TK 의료원 최고층, 오직 TK 가문의 직계가족만이 사용할 수 있는 VVIP 회복실로 옮겨졌다. 방이라고 부를 수 없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거대하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펼쳐져 있었지만 윤서에게는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작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잠든 서준이의 침대 곁을 지켰다. 서아는 낯선 환경이 무서운지 엄마의 옷자락만 꼭 붙들고 있었다. 강태민은 매일 이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는 10m쯤 떨어진 방 입구에서 유리벽 너머로 자신이 만든 이 어색하고 위태로운 풍경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가 한 발 다가서면 윤서는 고슴도치처럼 가시를 세웠다. 그녀는 그가 주는 최고급 음식과 옷 편의 시설을 그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감사의 말도 용서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였다. 그날 오후 태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7살 딸 강하나가 서 있었다. 하나는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보았던 충격적인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늘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던 아버지가 그 남루한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했다. 하나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에서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낯선 단어를. 이혼한 엄마는 자신에게 가족이 아니었고 아버지 역시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들이. 태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하나야, 들어가. 보지 않겠니? 하나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눈은 7년 만에 처음 보는 깊은 슬픔과 후회로 젖어 있었다. 하나는 결심했다. 아이는 천천히 방 입구에 서 있는 경호원을 지나 유리벽 안으로 들어섰다. 낯선 아이의 등장에 윤서가 경계하며 일어섰다. 하나는 윤서가 아닌 엄마의 다리 뒤에 숨어 자신을 훔쳐보는 서아에게로 걸어갔다. 서아는 자신보다 더 비싼 옷을, 아니 동화 속 공주님 같은 옷을 입은 이 언니가 무서웠다. 하나는 서아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자신이 품에 안고 있던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한정판 독일제 인형을 서아에게 내밀었다. 안녕. 하나가 입을 열었다. 나는 강하나야. 서아는 인형과 하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
손을 내밀지 못했다. 인형을 받아도 되는지 엄마의 눈치를 살폈다. 하나는 인형을 서아의 발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7살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어른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했던 것과는 다른, 하지만 그보다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내 언니야. 이제부터 내가 너 지켜줄게. 윤서는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강하나를 미워할 수 없었다. 저 아이 역시 TK그룹이라는 화려한 감옥에 갇힌 또 다른 피해자였을 뿐이다. 저 아이의 눈 속에는 6년 전 자신의 모습과도 닮은 깊은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서아가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인형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벽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태민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잠든 서준이와 인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딸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오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는 윤서의 곁에 섰다. 하나, 어미와 나는 이혼했어. 저 아이, 서준이 서아만큼이나 외로운 아이야. 그가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총수의 눈이 아니었다. 그저 용서를 구하는 한 남자의 눈이었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윤서야,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는 없을까? 강태민이 VVIP 병실에서 위태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려 애쓰는 동안 TK그룹의 심장부인 100층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왕 회장. 강태민의 어머니 왕미호는 자신의 본가에서 아들에게 당했던 모욕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녀에게 손주의 존재나 며느리의 비참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6년간 공들여 완벽하게 통제했던 아들이 고작 그 고아 계집 하나 때문에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40년간 지켜온 TK그룹의 여왕 자리를 위협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했다. 왕 회장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명분은 TK그룹의 경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 현안 논의였지만 안건은 사실상 하나였다. 총수 강태민의 경영권 제한 및 직무 정지. 그녀는 수십 년간 자신에게 충성해온 늙은 이사들을 모두 포섭했고 그들 앞에서 강태민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지를 증명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다시 한번 6년 전처럼 오윤서의 존재를 TK그룹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TK그룹 100층,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이사회 회의실. 공기마저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왕미호 회장은 상석에 앉아 평소보다 더 완벽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맞은편, 회장 강태민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이 중요한 자리에 총수가 보이지 않다니. 들었네. 요즘 병원에만 살다시피 한다더군. 고아 계집한테 단단히 홀린 게지. 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이사님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TK그룹의 미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비서가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오윤서가 살았던 물레동 옥탑방의 비참한 사진, 서준이의 병원비가 연체되었던 기록,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윤서가 길거리에서 수공예품을 팔던 초라한 모습이 담긴 파파라치 사진들이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왕 회장의 목소리는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다. 제 아들 강태민 회장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여우 같은 계집에게 홀려 그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심지어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다. 저 여자가 낳은 아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TK 의료원, VVIP 병실에 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이며 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사들이 격하게 동조하기 시작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총수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그룹 시설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왕 회장은 속으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태민 회장의 직무를 공식적으로 정지할 것을 발해, 광,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왕 회장의 승리 선언을 무례하게 끊어버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한 손은 늠름하게 회복 중인 서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6년 전보다 더 단단해진 눈빛의 오윤서가 서아의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었다. 회의장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왕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강태민,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저 천한 것들을. 조용히 하십시오. 왕미호 이사. 태민이 어머니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분노가 아닌 완벽한 통제에 있었다. 그는 더 이상 6년 전의 비겁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돌아왔다. 태민은 천천히 두 아이와 윤서를 데리고 이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를 가로질러 자신의 빈자리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방금 전까지 자신을 비난하던 늙은 이사들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차가운 눈으로 똑똑히 마주했다. 그는 서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사님들께 정식으로 소개가 늦었습니다. 그가 오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이쪽은 이사님들이 근본 없는 계집이라 부른 오윤서 씨입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태민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결정적인 폭탄을 터뜨렸다. 그리고 6년 전 제가 뉴욕에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제 아내 오윤서입니다. 뭐라고? 아내,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왕 회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흔들렸다. 거짓말, 그런 결혼 내가 허락한 적, 어머니의 허락은 필요 없었습니다. 태민이 다시 한번 말을 잘랐다. 미국 뉴욕주 법원에 6년 전 그날의 혼인 서약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모든 이사님들 태블릿으로 전송하게. 딩하는 소리와 함께 이사들의 태블릿에 6년 전 풋풋하지만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사진과 법적 효력을 지닌 혼인증명서가 떠올랐다.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저 아이들은 이사들의 시선이 서준이와 서아에게로 향했다. 태민은 두 아이를 자신의 앞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여러분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 모욕했던 제 아이들, 강서준, 강서아입니다. TK그룹의 유일하고도 합법적인 다음 세대 상속자들입니다. 왕 회장은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안 돼. 이건 무효야. 내가 이 결혼
인정 못해.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분노가 드러났다. 하지만 태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차가운 연민마저 사라진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있었다. 어머니, 그가 나직이 불렀다. 어머니가 이사님들께 보여준 저 가난의 증거들, 그것이 바로 지난 6년간 어머니가 제 아내와 제 아이들에게 저지른 범죄의 증거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위조한 은행, 이체 내역서와 합성 사진에 속아 6년간 제 아내를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압니다. 태민이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왕미호 이사, 아니 왕미호 씨, 당신을 사문서 위조, 납치 및 감금교사, 그리고 제 아이들에 대한 유기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이 자리에서 TK그룹의 회장 강태민이 아닌 강서준 군의 아버지 강태민으로서 고소합니다. 왕 회장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에게 칼을 겨눌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이 까맣게 변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다. 강태민과 오윤서, 그리고 세 아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해의 혹독했던 크리스마스 이브는 마치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득하게 멀어져 있었다. TK그룹 100층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정적 대신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평창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저택은 더 이상 왕미호 회장의 철옹성이나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온기가 피어나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의 이사회, 강태민의 폭로와 고소는 TK그룹을, 아니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왕미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겨눈 칼날을, 자신의 40년 왕국이 하룻밤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장직, 경영권, 그리고 아들과 손주들. 법적인 모든 절차가 끝난 후 그녀는 왕미호 이사도 왕 회장도 아닌 그저 왕미호라는 이름만 남긴 채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해외의 한 요양병원으로 떠났다. 강태민은 그녀를 잡지 않았고 배웅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20년 묵은 아들의 죄책감과 6년간 쌓인 남편의 분노가 내린 가장 차갑고도 완전한 단절이었다. 따뜻한 햇살이 유난히 눈부신 일요일 오전, 저택의 거대한 주방은 평일 TK그룹의 그 어떤 전략 회의실보다 더 긴박하고 소란스러웠다. 아빠, 그것도 태웠어. 또 태웠어. 6살이 된 강서아가 폴짝폴짝 뛰며 소리쳤다. 지난 1년 동안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강서준은 이제 아픈 기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개구쟁이가 되어 식탁 의자 위에 올라가 있었다. 아니야. 아빠가 내가 먼저 준다고 했어. 내가 오빠니까. 시끄러워. 둘 다. 어차피 맛없을 텐데. 어느덧 8살이 된 강하나가 이제는 제법 어른스러운 첫째 언니의 목소리로 동생들을 제압하며 태블릿 PC에서 눈을 뗐다.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는 강태민이 서 있었다. TK그룹의 냉철한 총수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하나가 골라준 것이 분명한 핑크색 곰돌이가 그려진 유치한 앞치마를 두른 채 프라이팬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까맣게 타버린 계란말이 조각들이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그는 지난 1년간 M&A 협상보다 더 어렵다는 아이들 아침 식사 만들기라는 과업에 매주 도전하고 또 매주 실패하고 있었다.
아니야. 이번엔 성공할 수 있었는데. 강서준, 네가 소리쳐서 그래. 그가 아들에게 어설픈 변명을 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서툰 초보 아빠였다. 오윤서는 그 모든 풍경을 주방 입구에 기댄 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밭에 그늘 찐 여자가 아니었다. 6년간의 지옥 같은 세월이 남긴 마음의 상처가 어찌 1년 만에 다 아물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매일 아침 이 소란스럽고 따뜻한 혼돈 속에서 자신의 상처 위에 따뜻한 새살이 돋아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앙상하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1년 전 병실에서 강하나가 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리고 강태민이 자신의 어머니를 상대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녀가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한 가족이라는 이름의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강태민은 여전히 매일 밤 서준이의 방에 들러 아이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강하나 역시 이복 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면서도 가끔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듯 낯선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윤서 자신도 6년 전 그가 자신을 찾아주지 않았다는 그 원망을 아직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서툰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대로 서로에게 기댄 채 오늘을 살아내고 있었다. 엄마, 아빠가 또 계란 태웠어요. 엄마가 해줘요. 아이들이 드디어 구원자를 발견하고 윤서에게 달려와 매달렸다. 강태민은 자신이 저지른 참혹한 결과물을 바라보며 마치 큰 실수를 저지른 신입사원처럼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였다. 그는 아이들 넘어 자신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윤서를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그날 밤 그녀에게 무릎 꿇었던 순간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후회보다 더 깊은 6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 속에서도 그녀에게는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였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윤서야. 6년 전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6년 동안 그녀를 찾지 못했던 그 모든 죄책감을 담은 한마디였다. 윤서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그가 들고 있던 뒤집개를 자연스럽게 건네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용서의 말을 건넸다. 아니에요. 그녀가 그를 올려다보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우리를 찾아줘서 고마워요, 태민 씨. 그해 겨울, 그 지독했던 크리스마스 이브의 충격은 비극의 끝이 아니라 뒤늦게 시작된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